저는 오늘 우리가 이 유성룡과 징비록을 통해서 과연 어떤 교훈을 배울 것인가? 저는 우리가 이렇게 역사전쟁에 있고 이 동아시아 3국, 이 세계에서 우리 한국,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저는 그것을 오늘 유성룡 선생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같이 한번 또 얘기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을 하고자 합니다. 징비는 시경이라고, 우리가 조선시대 선비라면 누구나 읽었던 사서 삼경, 특히 이 삼경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경에 그 소비편이 있습니다. 이 소비편에서 그 원문을 보면 여, 기징, 이, 징, 후한. 내가 내 지난날을 반성해서 앞으로 올 후한을 막아보겠다. 이제 이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징비록은 초간부는 직접 유성룡 선생이 직접 손으로 쓴 겁니다. 그런데 이 지금 초간본 징비록은 정확하게 언제 유성룡 선생이 썼는지는 아직 자세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도 1599년에 낙향을 하고 나신 다음에 한 3, 4년 안에 쓰지 않았을까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그 후손들이 만드는데 언제 만드냐면 1647년에 이 그 인조 때 만드는데요. 총 16권이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본인이 다 모아뒀던 공문서들을 다 모아가지고 책으로 만드는데 그게 총 16권이고 그 안에서 징비록이라고 딱 이름이 지어진 것은 2권입니다. 그래서 이 징비록 같은 경우는 임진왜란이 발생한 이후의 일을 기록을 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왜 임진왜란이 발생했는지 이 부분까지 앞부분에 배치를 하면서 임진년부터 계사년 사이에 있었던 그 선조한테 올리는 거의 모든 장계가 다 모아져 있어요. 그 이해되세요? 그 임진년간에 정말 그 전란을 대처하기도 그 쉽지 않았을 그때 온갖 기록들을 다 모아서 나중에 이렇게 책을 내는 그 기록의 정신이 저는 또 우리 유성룡 선생의 어떤 그 조명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그 면목이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의 입장뿐만이 아니라 당시의 명나라 장수라든지 그 다음에 명나라의 입장, 일본군의 동향, 이러한 온갖 것들을 이게 2권밖에 되지 않지만 상당히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그 실어놓은 책이 바로 이 징비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임진왜란이 발발하자마자 사실 서울이 1592년 5월 3일 날 함락이 돼요. 일본군이 20일 만에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게 됩니다. 사실 저는 이 20일이라는 이 시간이 임진왜란 초반의 상황을 저는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초스피드로 한양을 진격을 하게 되면서 우리 조선군들이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 1592년 4월 1일에요. 이 유성룡하고 우리 신립장군이 대화를 나눕니다. 유성룡 선생이 뭐라고 하냐면요. 지금 일본은 조총이라는 무기가 더 얹혀졌기 때문에 우리가 얕보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신립이 저렇게, 아니 그 조총이라는 게 그 쏜 대로 다 맞는답니까? 이 조총을 크게 생각하지 않은 거죠. 당시 실제로 일본군이 조총을 소지를 했지만 전군이 조총을 소지한 게 아닙니다. 10%에서 20%도 안 됩니다. 전체 무기에서. 신무기였기 때문에 훨씬 더 그 위력을 그 일본군이 갖고 있었던 그 규모보다도 훨씬 더 공포에 질려서 초반에 그렇게 이제 무너지게 되고요. 유성룡은 정말 존경스러운 부분이 전장을 누빕니다. 조선 후기는 오군영. 이 오군영 중에 첫 번째로 만들어진 군영이 바로 훈련도감입니다. 이 훈련도감은 1593년 8월 달에 만들어져요. 1594년 8월이면 여전히 전쟁 중이에요. 남방에서 왔던 명나라 군대들이
그 소유하고 있었던 그런 단병 무예를 익히고요. 조총을 바로 만듭니다. 그래서 조총부대를 배치하고 단병부대를 배치하고 기존의 활부대를 배치해서 일본군을 무찌를 수 있는 정예병을 육성한 것이 저는 되게 중요한 그 업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우리 유성룡 선생 하면 이 산성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적이 들어오면 산성에 가서 숨어 있다가 피신해 있다가 적이 물러가면 다시 나와가지고 거기서 농사를 지어서 군량도 마련하고 그러면서 이 그 일본군에 맞설 수 있는 이러한 그 군대로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이 산성을 대단히 그 중시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 더, 이익 선생이 저런 얘기를 하죠. 당시 나라가 잃지 않은 것은 오직 이 충무공 한 사람만 있었을 뿐인데 사실 이 충무공을 유성룡 선생이 추천을 하지 않았더라면 단지 일반 병사처럼 싸우는데 불과했을 것이다. 우리가 인사를 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충무공은 유성룡 선생 때문에 있을 수 있었다. 이제 이런 평가를 내릴 만큼 당시 그 유성룡 선생은 이런 그 탁월한 그 인재 발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종이 죽음을 앞둔 신숙주한테 묻습니다. 그대가 죽기 전에 나한테 할 얘기가 뭐냐? 그랬더니 신숙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도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도록 하십시오. 이 부분은 징비록의 맨 앞부분에 있습니다. 왜 우리 유성룡 선생은 이 이야기를 징비록의 맨 앞부분에 딱 배치를 했을까요? 임진왜란의 시초는 바로 여기다. 왜 이게 임진왜란의 시초냐면 성종은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라는 그 말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본의 사신을 파견해요. 그런데 너무 불행하게도 그 일본으로 갔던 사신들이 대마도에 도착해서 풍토병에 걸려요. 징비록에서 유성룡 선생은 이후로부터는 일본에 더 이상 조선에 사람을 파견하지 않았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일본하고 국교가 끊기면서 마땅히 알아야 되고 마땅히 파악을 해야 되는 나라에 더 이상 사람을 보내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에 대한 정보가 단절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일본에 대한 적개심만으로는 아무것도, 중국에 대한 적개심, 저는 정말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본을 미워하고 그다음에 중국을 이염시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동아시아에서 우리 한국의 문제를 푸는데 저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것이 유성룡 선생이 징비록을 통해서 우리 현재 우리한테 보여주는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의 온갖 나라의 힘, 국민의 힘을 결집해서 우리가 지혜를 모을 때 결국 우리가 그 징비록이 주는 교훈,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날 동아시아, 그 다음에 세계에서 사는 어떤 이러한 방향성을 잡고 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임진왜란이라는 아픈 역사에서도 결국은 우리가 교훈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앞으로 더 살아가야 되고 또 우리 후손들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